기준금리의 인상은 올 연말 돼서 거의 끝나가겠구나. 이번의 시황의 가장 핵심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인플레이션 지표는 확실히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는요,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하면서 먼저 빠집니다. 이익이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장주들은 힘들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좀 좋아질 것을 어떤 지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떤 좋은 긍정적인 지표가 나와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안 좋을 때, 안 좋은 지표 나오니까 이번에도 나스닥 반등했던 것처럼 네, 안 좋은 지표가 나와야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요즘 이제 그렇게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을 한 것도 이제 고용에서 이제 일자리 수가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래야지만 연준에서 강력한 긴축을 좀 멈출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상당 부분 많이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워딩에서 그 행간을 많이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고서도 그렇고요. 이게 요즘에 보시면은 그 연준에서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하이퍼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강력한 긴축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니고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야, 연준은 이러다가 세계 경기 다 망친다. 미국 경제 망친다. 이런 목소리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학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표 하나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점도표에서 올해 4.4, 내년에 4.6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5%로 5를 바라보고 간다? 이러면 진짜 폭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래서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 전에 직전 5%까지 갔었거든요. 이번에 시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왜 그랬냐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업데이트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제가 외부 세미나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제가 뭐라고 써놨었냐면 연준에서 바라보는 연말에 기준금리의 고점을 3.25에서 3.75, 그러니까 3.5에서 3.75, 4% 아래로 보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 9월에 발표하면서 4.4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시장이 급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4에서 4.6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4.6을 얘기하는데, 이게 5가 거론이 된다. 이러면 정말 이제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좀 전에 얘기해놓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이게 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다 죽는다 이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예측하는 거는 지금 벌어진 상황 하에서의 조건에서의 그 생각들인데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연준이 스탠스를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그냥 다 착오가 생기는 것 제 같아요. 고객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9월에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작년에 실수한 거 인정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둔화될 것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도표 상으로 기준금리를 봤을 때 올해 4.4, 내년 4.6으로 얘기했으니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반영을 한 거고 그리고 점도표상의 기준금리를 보더라도 올해 4.4는 2년만기 국채수익률에서 다 반영을 했으니 이제 올 연말 들면서 내년에 금리 동결과 또는 아마도 금리 인하 개연성이 저는 안 한다 그러는데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시장은 선반영하면서 움직일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준이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믿냐.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연준이 틀렸던 것은 작년에 인플레이션에서 틀렸던 부분은 사실은 그들이 하는 거는 돈을 풀었다가 줄였다 하는 걸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올해 초에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으로 인한 공급 사이드 부분 그리고 작년에 또 한번 틀렸던 건 저거죠. 오미크론. 그렇죠. 오미크론이 가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질병과 전쟁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연준이 판단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되면 그건 뭐 답이 없는 거고, 그걸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뭐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연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자본시장 내의 흐름에서 연준은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추정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이제 상황에서는 뭐 팬데믹이 거의 끝나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쟁에 더 극단적인 것만 없다면, 연준이 생각한 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기준금리의 인상은 올 연말 돼서 거의 끝나가겠구나. 그러면 시장이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뭐 또 모르는 거고요. 예, 그건 또 모르는 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심리가.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고용 지표,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올수록 시장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오히려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연준이 이 스탠스를 좀 바꾸기를 완화시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대표님 말씀대로 그 중간에 이제 약간 골이 생기는 거죠. 어떤 골이 생기는 거냐면은 연준은 이렇게 간다고 하고 있고 경기 지표가 안 좋으면 이렇게 중간으로 매칭을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칭을 바라는 건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지표들은 안 좋은 그 사이에 좀 뭐랄까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충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지표들은 일단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강세였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당연히 이익단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는 가장 대표적인 후행 지표거든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고용 지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도 떨어지고 고용도 안 좋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경기 침체 얘기에 이미 아니라고 하지만 들어선 거잖아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 얘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계속해서 이걸 버티고 있으니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얘가 조금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완화되지 않을까, 이걸 자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이 경기 지표나 재반 지표들이 어떤 순간에 조금 충격적으로 나오면 연준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시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 시기를 제일 중요하게 요즘에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연준이 여기서 바꾼다? 그럼 연준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11월 지나서 12월쯤 돼서 지표들이 안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올해 목표한 기준금리는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어떤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사실 합리적인 추론인데, 그럼에도 시장이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이 강달러, 이 현재 금리로 인한 강달러 상황, 이것이 글로벌리 위기를 자꾸 가져다 주고, 그러니 외부 압력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의 압력에 의해서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요즘 킹달러라고 하는 이 상황, 이것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다른 나라들의 어려운 상황을 미국이나 연준은 외면하고 독자적으로 그냥 나부터 살자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조금 온정을 좀 나눠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독자적으로 가겠죠. 독자적으로 가겠죠. 언제나 그랬지만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독자적으로 갔고요. 그리고 전에는 이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G10이 정상회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는 G7 재무장관 회의 이런 데에서요, 국제 공조라는 말이 있었어요, 전에는요. 근데 그런 말 이제는 기대도 못하고 아예 말이 안 나옵니다. 공조란 포스트라는 말이 이제 다 떨어졌나? 공조란 말은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오히려 더 갈등을 일으켜서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고, 요번에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간에 미러 갈등은 더 생길 거고, 또 유럽과 러시아 갈등 더 생길 거고, 갈등이 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자로 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화는요, 환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통화 가치로 판단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수급적인 요인, 상대 통화의 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지금 이렇게까지 강달러가 되는 부분까지 미국의 경제가 좋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에 의해서 이 강달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데가 좋아져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뭐 지금 이제 뒤늦게 파운드화도 폭락하고 그랬지만, 유로화 약세가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로화가 이제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유로화가 안정화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번의 시황의 가장 핵심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년 내후년의 시황이 정말 많이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어찌 될지 모르니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고, 중간 선거가 있고, 그리고 5일부터 16일까지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번에 바이든은 당연히 참여를 할 거고요. 시진핑 참석한다라고 지난번에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초대는 푸틴도 초대했고 젤렌스키도 대통령도 초대했거든요. 올지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은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달러가 되는,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 되면 이제 뭐랄까 조금 풀 가능성이, 그러니까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렇게 강한 달러를 용인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지금 타 국가에 전가시키고 자기네들은 수입 물가는 낮추면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은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지표는 물론 지금 오펙 플러스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또 걱정스러운 부분들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요. 인플레이션 지표는 확실히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누구도,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다 꺾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꺾이는 거는 YOY로 전월도 중요하지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온 게, 아까 그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급격하게 올라온 게 언제 급격하게 올라왔냐면, 2021년 가을서부터, 지금 화면 지금 다시 나오는데, 요 노란색 표시 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 전이 아니고요. 이 중후반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YOY로 따지면 올 연말 되면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강달러를 용인했던 정책 당국에서는 다소 강달러의 약세로 가는,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도 용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역시도 연말을 지나면서 좀 약하게 둔화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그동안 그 수출주들, 이 강달러 상황 때문에 환차 이익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좀 그런 이익의 폭이 좀 커질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하나는 또 반도체는 겨울이다 이래가지고 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당히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이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이제부터 좀 가는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지금 뭐 함부로 못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시황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수급에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런데 반도체 섹터만 갖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지금은 역실적 장세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이미 미국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잖아요. 역성장 됐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기를 1부터 10까지 요만큼이라도 놓고 볼게요. 지금 어디쯤 와 있나라고 보면은 만약에 중간쯤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 모르니까. 중간쯤 와 있다고 했을 때 이 반도체 섹터는요,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하면서 먼저 빠집니다. 먼저 빠져요.
반도체가 가장 핵심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해서 빠지고요. 그리고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것을 후행하는 게 아니고 먼저 터닝합니다. 반도체가.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반영이냐고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중간 이상을 반영하면서 후반으로 간다고 하면 반도체는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반도체주가 반짝 움직인 것은 지금 전부 다 감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연말에 5% 공장 생산 아예 멈춘다는 거예요. 5% 줄인다는 거고 내년에 투자도 50% 줄인다고 하고 키옥시아이는 30% 생산량 줄인다고 하고 삼성전자는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이번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발표할 것 같은데 이번에 대규모로 감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대규모로 만들어서 재고로 쌓아놨는데 재고를 쌓아놓고 또 도매 업체들 재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가격이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감산을 하면서 이제 재고를 털어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가격의 저점이 형성되지 않겠냐. 요게 지금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 측면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황에서 산업 사이클에 반도체 산업 사이클도 있지만 전체 우리 경기 사이클을 먼저 반도체가 터닝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도 반도체가 먼저 올라가니 만일 시장의 저점을 찍고 터닝하는 시점이 만약에 생긴다면 반도체 쪽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반도체 가격에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너 어디가 살아남냐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를 입고 엄청난 이익을 받아냈습니다. 결국은 요번에도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고민인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이게 과연 뭐라 그럴까요? 반등장에서 제대로 빛을 발할 종목이냐? 네네. 그러지 않으면 만약 산다 해도 지금 그나마 잘 지켜주거나 아니면 좋았던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아주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반도체가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이런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일단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가 성장주 가치주로 나누잖아요. 보통 가치주로 얘기하는 거는 자산가치주나 현재의 이익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래의 이익의 성장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성장주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의 이익의 성장이 너무 멀어. 될지 할지 모르겠어. 이거는 시장이 좋거나 경기가 좋을 때는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거나 그 기술의 구현이 너무 멀리 있거나 그러면 이익이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장주들은 힘들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들은 요번 고비를 넘기면은 이런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늘 얘기하지만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이고 2차 전지이고 그래요. 네. 그런 쪽의 섹터에 대해서는 요번 고비를 넘기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걔네들은 빠지긴 했지만 사실은 덜 빠진 거예요. 덜 빠진 거고 그러니까 미래차라고 하는 쪽은 좀 덜 빠진 거고요. 근데 반도체 섹터는 이 주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후반 기업을 비교해 보면요. 그 소부장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얼마나 웃기냐면은 어떤 해에는 순이익이 500억이고요. 어떤 해에는 적자예요. 이게 엄청 들쑥날쑥합니다. 이 주기에 따라서. 그러니 그런 기업이 이전에 그 기술력을 가지고 한번 올랐을 때 이익이 굉장히 클 수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지금 뭐 바닥에서 완전히 헤매고 있는 것들, 엄청나게 폭락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 이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정말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들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 기회가 언제일까 어떻게 보면 좀 정말
몇십 년 만에 찾아온 부의 예. 그 어떤 기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미 물려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냉철하게 현상을 좀 판단하시고 네, 그다음에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어떤 기준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규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